어두운 창고 안 믿었던 동료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문호 형,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애들 학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 돈 앞에서 무너진 양심 그리고 드러난 진실. 그래! 결국 인간은 다 같은 거지. 당신들이 회장님 목숨까지 팔아넘긴 거예요. 그날 밤 배신의 그림자가 모든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경기 북부의 작은 읍내, 이른 새벽부터 차고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죠. 매표소 유리창에는 노란 종이로 인쇄된 버스 노선표가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요금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종이 승차권을 파는 매표소는 요즘 시대에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그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기만은 37살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차고지에서 일해온 기만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첫 차 점검을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점검표에 차량 번호를 적고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경적 소리를 들어보는 일련의 과정들. 기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명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기만은 점검표를 들고 버스 앞에 섰습니다. 차체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오늘도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기를 속으로 빌었죠. 엔진 소리를 확인하고 계기판의 경고등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기만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온 동작이었지만 단 한 번도 대충 넘긴 적이 없었죠. 아빠, 오른쪽 뒤 타이어 마모심해요. 다음 주엔 교체해야겠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다은이었습니다. 26살의 다은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서울로 떠났지만 다은은 아버지 곁에 남았죠. 버스 정비를 배우며 이 작은 회사를 함께 지켜왔습니다. 두툼한 작업 장갑을 낀 다은의 손은 톱밥을 움켜쥐고 있었고 바퀴에 묻은 기름때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허리를 숙이고 타이어의 홈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마모된 부분이 확연히 느껴졌죠. 타이어 교체 시기를 놓치면 빗길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위험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안전이었으니까요. 내가 봐도 그래. 알았다. 회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자. 기만은 딸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다은은 단순히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공구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다은이 이제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만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부녀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차고지에는 공구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렌치가 부딪히는 소리,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압축기의 소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기차 소리. 이 모든 것이 이곳의 아침을 구성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차고지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이만석 회장이었습니다. 68살의 이만석은 언제나처럼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그 가방 속에는 회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까지. 이만석은 젊은 시절부터 이 회사를 일궈왔고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차고지를 둘러보는 것이 이만석의 일과였죠.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버스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하루도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한 씨, 오늘도 안전 최우선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만석은 평상처럼 차고지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버스 한 대 한 대를 쓰다듬듯 바라보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죠. 이만석에게 이 버스들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료이자 지역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이 버스가 없으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인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출근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만석은 그 책임감을 단 한 번도 잊은 이 없었습니다. 다은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회사를 지켜온 분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장님의 연세도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후계자는 없고 회사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승객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만석은 절대 노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발을 끊을 수는 없다고 했죠. 기만이 점검표를 마저 작성하고 있을 때 다은은 차고지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로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현수막이었습니다. 정비구역 재정비 사업 설명회.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재정비 사업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이 차고지와 관련된 일은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쪽을 스쳤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일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아침 차고지는 평온했습니다. 기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버스들이 시동을 걸고 매표소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승차권을 끊고 계셨죠.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라는 소식에 지역 상인들과 주민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죠. 회의실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차고지를 나선 이만석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죠. 재정비 사업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차고지와 관련된 일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죠. 정각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39살의 윤태준은 대윤개발의 전무이자 재벌 2세였죠. 명품 시계를 찬 손목,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윤태준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윤개발 전무 윤태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스크린에는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아파트, 대형 쇼핑몰,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들. 보기만 해도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이곳에 교통 거점 복합몰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상인들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복합몰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늘어날 테고
그만큼 장사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의 다음 말에 이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 거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버스 차고지 부지를 매각받아야 합니다. 순간 이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차고지. 바로 자신의 회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그 땅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죠. 이만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적정한 보상은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낡은 버스 회사를 계속 운영하시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회장님께도 유리하실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만석에게 쏠렸습니다. 이만석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죠. 버스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발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 버스를 타고 일터로, 학교로, 병원으로 갑니다. 그걸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윤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죠.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효율과 발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는 이만석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윤태준은 복도에서 이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마주친 것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다가왔죠.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만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태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회장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습니까?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상금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윤태준의 말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장애물을 치우려는 태도였죠. 버스는 사람의 숨줄입니다.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고집 부리시면 손해보십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될 겁니다. 협조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윤태준은 명함을 건네며 돌아섰습니다. 이만석은 그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함은 바닥에 떨어졌고 이만석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석은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김한과 다은은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의 검은 승용차가 차고지 한편에 조용히 세워졌습니다. 다은은 정리를 하다가 회장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차 근처를 지나가던 순간 다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다은은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바닥을 비추자 작은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고여 있었죠. 다은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만져봤습니다. 브레이크액이야.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레이크액이 새고 있다는 건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은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호스를 따라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다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호스가 잘려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칼로 베어낸 듯한 단면이었죠.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이었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이 차를 타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차는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 아빠.
다은은 비명처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김한이 놀라서 달려왔고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호스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이거 브레이크 호스가 잘려 있어요. 누가 일부러 자른 거예요. 김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회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차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다은과 김한은 숨을 헐떡이며 회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안에서 이만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은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차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잘려 있었어요. 이만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브레이크가?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게 아니라 칼로 자른 흔적이 분명해요. 김한이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차를 정비대로 올려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잘렸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곧바로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이만석의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닥에는 브레이크 액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곧바로 정비대 위로 올려졌습니다. 동네 카센터를 운영하는 박철수가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58살의 박철수는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자동차 정비를 해온 베테랑이었죠. 박철수는 작업복을 입고 피트 아래로 들어가 차 밑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박철수가 고개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칼집이네요. 자연 누유가 절대 아닙니다. 피트 위에서 작업한 손길이에요. 이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은의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것이었죠. 누가 이런 짓을? 박철수는 잘린 호스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각도로 보면 차 밑에서 정확히 계산하고 자른 겁니다. 완전히 끊어놓으면 바로 티가 나니까 조금씩 새도록 해놓은 거죠. 몇 킬로 달리다 보면 브레이크 액이 다 빠져서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다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 나도록, 사고가 나도록 의도한 것이었죠. 이만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형사 2명이 차고지로 왔습니다. 젊은 형사는 차 밑을 대충 살펴보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 파손이라. 정비 불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은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형사님, 이건 정비 불량이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자른 거예요. 단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누가 했는지 목격자도 없고 차고지 출입 기록도 없으니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대로 넘어가라는 겁니까? 김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명함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혹시 추가 증거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세 사람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한의 눈빛도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재개발 설명회가 있었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고지 부지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던 그 남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던 그 말.
재개발. 그들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거군요. 다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고지는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이만석은 회장실로 돌아갔고 김한과 다은은 차고지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도 안 믿어주는데. 모르겠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때 회장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내일은 확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회장이 그 땅만 내놓으면 끝입니다. 다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만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던 것이었죠. 회장님은 고집이 세십니다. 설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어차피 그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빚도 많고 버스도 낡았으니까.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실행에 옮긴 것이었죠. 브레이크를 자른 것도 그들의 짓이었을까? 통화가 끝나고 이만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은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방금 통화 들었어요. 누구였어요? 이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죠. 윤태준이었어. 대윤개발 전무. 다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 그였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남자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던 겁니다. 회장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만석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떨리는 손이었죠. 다은아,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이길 수 있을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버스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발이고 우리 가족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이 싸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만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신념의 문제였죠. 알았다. 싸우자. 끝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고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버스들로 붐볐지만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김한과 다은은 차고지 주변을 더 꼼꼼히 살폈고 이만석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적이며 대응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의회 공청회가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였죠. 이만석은 그 자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공청회 당일 시의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의원들, 상인 대표들, 그리고 주민들까지 모두가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윤태준이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윤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윤태준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또다시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졌죠. 고층 빌딩, 쇼핑몰, 넓은 광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건
낡은 버스가 아닙니다. 복합몰과 아파트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특히 반응이 좋았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장사도 잘 될 테니까요. 그때 기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버스는 이 지역 사람들의 숨줄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 차로 출퇴근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노인들은 병원에 갑니다. 버스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만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윤태주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물론 대체 교통편은 마련할 겁니다.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고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하면 됩니다. 낡은 시외버스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만은 더 말하려 했지만 의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기만 씨,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만은 주먹을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이만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판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윤태준과 악수를 나누며 속삭이고 있었죠. 다은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무님, 약속하신 지원금은 언제쯤? 걱정 마십시오. 사업만 통과되면 바로 처리해드리죠. 다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들마저 윤태준 편이었던 겁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상인 대표들도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대윤개발에서 상가 분양 우선권 준다더라. 우리한테 나쁠 거 없잖아. 그러게. 버스 회사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히려 쇼핑몰이 생기면 좋지. 다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지면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불편해질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이만석과 기만, 그리고 다은은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돈과 권력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작고 약했습니다. 다 돈이구나. 다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지. 기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이만석은 회장실 창문으로 차고지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녹슨 차체, 바랜 페인트, 삐걱거리는 문. 하지만 이만석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한 게 40년 전이야. 그때는 이 지역에 버스가 하나도 없었어. 사람들은 걸어서 몇 시간씩 이동했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싶었어. 이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도우려고 시작한 거야. 그게 내 신념이었어. 다은은 회장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신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려 하고 있었죠. 그날 밤 다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증거도 없고 편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차고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불안한 이야기들이 오갔죠. 재개발되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냐? 회사 문 닫으면 어디 가서 일해야 하지.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기만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료들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점심시간 김한은 동료 기사 박문호와 마주쳤습니다. 45살의 박문호는 김한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오랜 동료였습니다. 둘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김한아, 솔직히 걱정이야. 재개발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회장님이 끝까지 버티실 거야. 우리도 함께 버텨야지. 박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김한은 그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태준이 직접 차고지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윤태준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걸어왔죠. 회장님 계십니까? 직원 하나가 황급히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만석이 나왔고 윤태준과 마주 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결정해 주십시오. 협조하시면 좋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윤태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이만석을 바라봤죠.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 고집 부리시면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윤태준은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고지를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한은 서류 정리를 하다가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창고에 누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김한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문호였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창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한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 왜 여기 있어요? 박문호는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손에는 회사의 재무 서류가 들려 있었죠. 얼굴이 창백해진 박문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한아, 이건... 김한의 눈이 박문호의 손에 들린 또 다른 물건으로 향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김한은 천천히 다가가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지폐 뭉치가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 박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김한은 봉투 안쪽에 적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대윤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형, 설마. 미안하다, 김한아. 박문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나도 애들 학비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 큰애는 이번 학기 등록금도 못 냈어. 아내는 병원비가 필요하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김한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돈 때문에 회사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형은 그들에게 뭘 준 겁니까? 회사 서류를? 회장님 약점을? 박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개인 빚 서류.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 자료. 바로 그때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윤태준이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왔죠. 윤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김한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이제 증거는 다 모였군요. 윤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만석 개인의 빈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미지급 세금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이만석 회장,
사실 개인적으로 빚이 많으시더군요. 회사 경영도 적자입니다. 내일이면 당신들 다 끝장입니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김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회사의 약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버틸 명분도 없었습니다. 윤태준은 박문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약속대로 보너스 드리죠. 당신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박문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윤태준은 김한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정기만 씨, 당신도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어차피 회사는 망합니다.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윤태준과 부하들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남은 건 김한과 박문호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죠. 형, 가보세요. 김한의 목소리는 낮고 쌀쌀했습니다. 박문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창고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김한은 혼자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회사의 모든 비밀이 적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김한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실로 향했죠. 이만석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이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김한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만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김한의 표정을 본 이만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문호의 배신, 윤태준이 회사 서류를 손에 넣은 것, 그리고 회장님의 개인 빚까지 모두 노출되었다는 사실. 이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만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패배감이 묻어났죠. 회장님,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한 씨, 이제 끝이야. 빚문서까지 넘어갔으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은행도 압박할 거고 채권자들도 들고 일어날 거야. 이만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40년을 지켜온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다은은 집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죠. 새벽 2시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은아, 당장 차고지로 와야 할 것 같아. 다은은 서둘러 옷을 입고 차고지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실에는 이만석과 김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죠. 무슨 일이에요? 김한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은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문호 아저씨가 배신했다고요? 그래. 돈 때문이었어.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죠. 회장님, 우리한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어요. 이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기라니? 진실이요. 그들이 회장님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 브레이크를 자른 것, 회사를 압박한 모든 것들. 우리가 증명만 하면 됩니다. 이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경찰도 믿지 않았잖아.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다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눈빛이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역사예요. 우리 가족의,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만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은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끝까지 싸워보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세 사람의 눈빛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날 밤 차고지를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한쪽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증거를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새벽 5시쯤 다은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만석 회장의 개인사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윤태준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 땅을 노리는 이유가 단순히 개발 이익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죠. 다은아, 밤새 어디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엄마, 할머니 물건들 아직 다락에 있죠? 응, 왜? 좀 찾아볼 게 있어요. 다은은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정리했던 물건들이었죠. 다은은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그릇, 편지 뭉치. 그리고 마지막 상자를 열었을 때 두툼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에는 추억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다은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차고지 준공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죠. 차고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현수막에는 시외버스 차고지 준공식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을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다은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윤태준과 닮았습니다. 눈매와 코 그리고 턱선까지.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다은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차고지는 공동 소유. 주민과 함께 지킨다. 1974년 5월. 이만석, 윤철호. 윤철호. 다은은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윤태준의 아버지일까? 그렇다면 이 차고지는 원래 공동 소유였던 것일까? 다은은 앨범을 들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윤철호라는 사람 아세요? 윤철호? 그 사람. 회장님이랑 옛날에 동업했던 사람 아니었나? 근데 왜? 다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업자. 그렇다면 이 차고지는 이만석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철호와 함께 만든 것이었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은 윤철호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협박과 폭력으로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다은은 앨범을 들고 다시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이만석과 김한은 여전히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들이었죠. 회장님, 이거 보세요. 다은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만석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준공식 때 사진이구나. 회장님, 윤철호라는 분이 누구예요? 이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죠. 철호는
내 오랜 친구였어. 함께 이 회사를 시작했지. 둘이서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버스를 구입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호가 다른 사업에 손을 댔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남았어. 결국 철호는 자기 지분을 나한테 넘기고 떠났어. 언제였어요? 한 30년 전쯤 됐을 거야. 다은은 사진 뒷면의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차고지는 공동 소유라고 적혀 있어요. 주민과 함께 지킨다고요. 이만석은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약속했지. 이 차고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것이라고. 절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팔지 않겠다고. 그럼 윤태주는 윤철호 씨의 아들일까요? 이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철호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 어렸을 때 한두 번 본 적 있지. 다은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윤태준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땅을 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거죠. 기만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회장님을 해치려 했고 회사를 망가뜨리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 해요. 다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사진과 기록은 우리의 무기예요. 이 차고지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역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윤철호 씨와 회장님이 함께 세운 약속도요. 이만석은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친구 철호가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했죠. 다은아, 내가 날 일깨워주는구나. 이만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역사이고 약속이야. 포기하면 안 돼. 철호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기만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싸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패배에서 반격으로. 다은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강했으니까요. 밖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싸움도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청 대강당에서 재개발 찬반 공청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죠. 대강당은 기자들과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태주는 단상 위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만석의 약점을 다 쥐고 있었고 의원들도 자기 편이었습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윤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낡은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윤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때 대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뒤이어 이만석과 기만도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은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죠. 윤태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다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정다은입니다. 시외버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건 공식 회의입니다. 맞습니다. 공식 회의니까 진실을 말해야죠. 다은은 사진을 꺼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1970년대 차고지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이 땅은 원래 공동 소유였습니다. 이만석 회장님과 윤철호 씨가 함께 매입하고 개발한 땅입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죠. 사진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고지는 공동 소유, 주민과 함께 지킨다. 다은은 사진 뒷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흐릿하지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윤철호 씨는 윤태준 전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만석 회장님과 함께 이 차고지를 세우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팔지 않겠다고요.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죠. 윤태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증거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증거입니다. 다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윤개발은 불법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이만석 회장님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일주일 전 회장님의 차 브레이크 호스가 누군가에 의해 잘렸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그 차를 타고 갔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자들이 윤태준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윤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만석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린 자들, 더는 숨지 못할 것입니다. 이만석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은 확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회장이 그 땅만 내놓으면 끝입니다.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죠. 회장님은 고집이 세십니다. 설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회장님 사무실에서 녹음된 겁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대강당 뒤편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문호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문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박문호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 사람을 봤습니다. 대윤개발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윤 전무의 지시였습니다. 대강당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윤태준에게 달려들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전무님, 이게 사실입니까? 살인 미수를 지시했습니까? 대윤개발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윤태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저으며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박문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회사 기밀을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문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만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만석은 박문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문호 씨, 고개를 드시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강당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상인들은 술렁였습니다. 재개발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구심을 품었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대강당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증거들을 토대로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태준 전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윤태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그를 부축했지만 윤태준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은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버지와 이만석 곁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었죠. 대강당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강해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을 내렸고 대윤개발의 사업 제안은 백지화되었죠. 윤태준은 살인 미수교사 혐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문호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자수한 점과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문호는 차고지로 돌아와 이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석은 박문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호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자네는 그 용기를 보여줬소. 박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차고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들이 시동을 걸고 기사들이 점검을 하고 승객들이 승차권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갔죠.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탈 때면 기사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김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버스가 없어질 뻔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버스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김한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차고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만석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기자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건을 겪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강하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한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다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은 씨,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다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차고지는 제게도 아버지에게도 회장님에게도 단순한 일터가 아니에요. 삶 그 자체입니다. 그걸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일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이어갈 차례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이만석은 다은과 김한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에게 줄 게 있어. 이만석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다은이 펼쳐보니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내 지분 일부를 자네들에게 넘기려고 해. 김한 씨와 다은이 없었으면 이 회사는 무너졌을 거야. 이제 자네들도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야 해. 김한은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이건 회장님 회사예요. 아니야. 이 회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리고 다은아, 언젠가 자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내가 있는 동안 배우게.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책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차고지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기사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죠. 박문호도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차고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만석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낸 건 단순한 차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고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다은은 밖으로 나와 차고지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녁 노을이 차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김한이 다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내가 자랑스럽다. 아빠도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차고지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며칠 후 차고지 앞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차고지가 아닙니다. 주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제막식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만석은 기념비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호야, 우리 약속 지켰어. 끝까지 지켰어.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버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굵은 매연이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퍼졌습니다. 김한이 운전대를 잡고 다은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차고지를 떠나 도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하늘. 하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세상이었으니까요. 다은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우리가 지켜낸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숨결이었고, 가족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이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한 이 버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는 햇살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차고지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켜내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고, 이 길을, 이 약속을, 이 진실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